안녕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바람이 시원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산에 왜 이렇게 나무를 베고 있을까?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이것이 기후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걸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사진을 보시면, 자, 여기에, 요거는 멀리서 본 사진. 여기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게 나무들이고요. 여기 다 깎인 자리예요. 나무가 깎인 자리들인데 조금 더 당겨서 보면 요런 형태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부분은 완전히 벌목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것을 모두백이라고 불러요. 이게 각 지방 뭐 홍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굉장히 넓은 범위에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목은 벌거숭이 산의 진실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을 모두백이라고 불러요. 산에 있는 나무를 포크레인 같은 게 들어가서 싹 다 베버리는 거예요. 구별 없이. 어린 나무, 큰 나무 구별 없이 무조건 베버리는 건데, 이렇게 베면은 베어지는 목재 상당수가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짜투리 나무 형식으로 다 써버리게 되는 거라서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이 나는 게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 일부에서는 재선충 때문인가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재선충이라고 하는 게 소나무 같은 곳에 생기는 병이죠. 재선충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 보통 1km 반경 내에 있는 것들이 어떤 방역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 아까 보여드린 이 지역은 재선충이 일어난 곳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면 재선충과도 관련이 없고 이 나무를 베어서 얻게 되는 큰 경제적인 이득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벌목을 하고 있는 건가? 벌목공들이 실제로 증언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인건비도 안 나올 텐데요. 라고 하지만 뭐 산주가 혹은 당국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린 베라면 베는 거죠.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 제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상식적인 시나리오의 조건 세 가지를 한번 대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산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국유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그런 지역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의 이 나무들이 커가고 있는 산은 사유지입니다. 상당수가 사유지이다. 두 번째, 산림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조림 물량을 배분을 해요. 조림 물량이 뭐냐면, 자, 녹양동에 올해에 특정한 시기에 나무를 이만큼을 심어야 되니 그 나무 심을 곳을 지자체가 마련해라 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이 산림청에서 지자체가 그 지역을 뭐 예를 들면 1000그루, 10,000그루, 뭐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 장소를 제시를 못한다. 그러면 이게 산림청에서 페널티를 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어떻게든 나무를 심을 장소를 구해야 되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 산은 상당 부분이 사유지이고, 그런데 이 나무를 베고 나서 세 번째, 자, 나무를 베고 나서 그 자리에 이제 허허벌판이 되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이런 산에다가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무를 심을 때 그럼 심는 비용은 누가 내느냐? 90%를 국가에서 내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90%의 보조금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대부분의 산은 사유지이다. 산림청에서는 사유지를 포함한 지자체에 나무를 심을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한다. 그리고 그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면 페널티, 좋지 않은 어떤 제재를 가한다. 그리고 베어진 곳에 나무를 심을 때 그 비용은 90%를 국가에서 내게 된다. 이런 조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 조건을 알면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뭐냐? 자, 이 사진은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여기 민둥산인데 민둥산에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가서 민둥산에다 나무를 심는 이 장면이에요.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죠. 굉장히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 녹화 사업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혹은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 땔감이 없었기 때문에 산에 가서 나무를 막 베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국가가 에너지 사업을 갖게 되면서 산에 있는 나무를 손을 못 대게 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공무원들은 사실은 어떤 지역에 산불이 난다거나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무를 벤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지자체는 굉장히 강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그래서 어쨌거나 조림 사업이 성공을 한 거죠. 6, 70년대 아까 보여드린 이 사진처럼 식목일 있잖아요.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막 열심히 심어요. 그리고 나무를 잘 가꾸고 보존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풍요로운 산을 갖게 되었는데 이 산에 조림을 하는 사업이 87년경에 오면 88 올림픽 전이죠. 87년경에 오면 녹화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나무를 심을 산이 없게 된 거예요. 잘 된 거죠. 나무를 심을 산이 없을 정도로 산에 나무가 빽빽하게 잘 자라게 된 거니까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계속해서 조림을 하려고 하는 정책에는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조림을 하려고 하는 예산도 있고 정책도 있고 산림청은 지방정부에 계속 압박을 하는데 나무를 심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긴 상황이 발생한 거죠. 조림을 하려면 나무를 베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조림을 하려고 나무를 벤다. 아니 그냥 두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벤 다음에 다시 심는다. 그렇죠. 그 목재를 쓰면 되니까 우리가 목재를 여러 가지 생활에 잘 쓰면 되니까 이 순환적으로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벨 만한 나무를 베야 되는데 벨 만한 나무가 아직 자라지 않았고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정도 자란 나무는 청년이라고 쳐요. 나무가 50년, 70년, 80년이 자라야 우리가 뭐 집이라든가 이렇게 큰 나무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목재가 되는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자랐어요. 70년대, 뭐 80년대까지도 심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를 아직은 벨 필요가 없는데 지방정부는 야 어딘가는 베야 되니까 그쪽 나무 허가 줄 테니까 베세요 라고 하면 산림주가 내가 이거 벤다고 뭐 이득이 없는데 왜 베요? 라고 하면 그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베시고 대신 새로 심는 나무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요 라고 하는 정책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국가에서 돈을 다 내준다는데 모두 베게 하는 거예요. 산을 싹 밀어버리는 거죠. 헐값에 팔아도 손해만 안 보면 조금이라도 이득이 나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두 베기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일단은 첫 번째는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고 그리고 나무가 심겨진 토양이 붙잡고 있는 탄소의 양이 있는데 이 탄소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결과가 되죠. 산사태는 나무를 베고 난 흙이 물을 잡을 것 같지만 나무를 베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이 중장비가 들어가면 흙이 교란돼요. 이 표토층이 막 뒤섞이기 때문에 그러면 산사태라든가 탄소를 포집하는 능력을 산이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욕할 수 있을까? 욕하기 힘들어요. 아니 내 땅이고 내가 세금 내는 땅에 나무를 베가지고 이익을 얻으면 그걸 국가에서 다 보상을 다 해주는데 다시 나무도 다 심어주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베게 되는 거죠. 이게 숲 복원 방식에 따른 탄소 저장량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인공적으로 조림을 한 숲, 인공적으로 조림을 했던 숲이 시간이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보존을 하면 거기가 자연 생태계가 돌아와서 생태계가 복원이 되면 그게 자연 산림으로 조성이 돼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것은 50년 이상의 시간이. 약 80년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60년, 예를 들면 가장 오래된 게 60년이니까 60년의 나무를 심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70, 80, 90, 100, 10, 20, 30, 40, 50. 2050년까지 기다린다면 80년 정도 경과한 자연 산림이 조성이 될 텐데, 혹은 그 70년대 심은 거는 그 이후에, 80년대 심은 거는 그 이후에 이런 형태의 자연림이 조성이 될 텐데, 현재 상태보다 자연림 상태로 보존을 하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얼마가 늘어나느냐? 40배 이상의 탄소를 붙잡아 둘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온난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이렇게 자란 목재들은, 크게 자란 나무들은 나무를 벤다고 해도 나무 자체가 탄소 덩어리거든요. 이 탄소 덩어리가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목재를 쓰면 그 목재가 어디로 가지 않지만, 어린 나무를 베어서 펄프로 만들거나 그걸 부셔서 다른 땔감으로 쓰게 되면 탄소가 결국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뒀을 때보다 지금 자꾸 나무를 베는 게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줄이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산림청의 조림 정책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혹은 모두 베기를 하지 말고 산에 들어가서 정말로 벌목을 했을 때 가치가 있는, 탄소도 저장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목재만 베고 나머지를 그대로 두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공무원이 뭐라고 말하면, 공무원들은 국가 정책을 바꿀 힘은 없죠. 이미 정해져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독일이나 선진국처럼 그거를 솎아서 벨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조림도 해야 되니 어딘가는 나무를 심을 공간이 필요한데, 대충 저쪽 지역에 한 30년쯤 25년 이상 된 나무들이 있으면 그쪽을 벨 수밖에 없는 건데, 베는 방식은 모두 베기밖에 없는 거예요. 싹 다 베는 방식밖에는 장비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공무원의 대답은 나쁜 대답은 아니고 현실적인 대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 산림청이 2050년까지 탄소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책의 관점이 뭐냐 하면, 노령화된 나무,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나무는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이 어린 나무보다는 못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면 나무만 생각한 거예요. 나무만. 20살짜리 나무랑 70살짜리 나무랑 누가 더 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많으냐? 흡수하는 양은 젊은 나무가 많아요. 왜냐하면 빠르게 성장하니까. 하지만 나무는 탄소를 흡수하는 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흡수된 탄소를 얼마나 저장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탄소는 나무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자연림으로 조성되면 그 생태계가 저장하는 양이 또 있어요. 그렇게 보자면 이 산림청이 현재 젊은 나무가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니 이미 포집해서 가지고 있는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젊은 나무를 심으면 탄소를 더 많이 빨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는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런 관점을 갖게 됐을까는 뒤후반부에 가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과 관련이 있는데, 자, 반론은 뭐냐? 나무를 더 오래 보존하면 우리의 조림 정책도 바꾸고 산림청의 정책을 바꾸어서 나무를 오래 보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면 훨씬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예요. 다음을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베어지고 있는 나무들의 용도예요. 자, 여기 보면 펄프용이 있어요. 펄프는 종이를 말하는 거죠. 휴지나 종이로 쓰이는 거. 이거 펄프용으로 만들면
탄소가 다 날아가 버려요. 태우거나 사용하고 결국은 소각하게 되니까 탄소가 포집되었던 탄소가 다 날아가 버리죠. 이 타는 과정에서. 보두용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수명이 짧은 어떤 쓰임새가 있는 나무들이에요. 뭐 5년 쓰고 버리는, 10년 쓰고 버리는. 목재로 집을 지으면 10년 만에 버리진 않지만, 예를 들면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빨리빨리 쓰는 가구라든가 이 싼 가구들이죠. 압축된 나무들, 이런 용으로 쓰게 되면 이건 역시 결과는 소각 쪽으로 가기 때문에 폐기 이후에 탄소가 다 날아가 버려요. 기타용을 빼고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그러니까 탄소를, 나무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빨아들이고 저장해서 그것이 나무라고 하는 형태로 보존이 되는 것인데, 이 나무의 형태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제재용 목재로 활용되는 비중이 12.7%, 13%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이 그림이 무슨 말이냐? 전체 중에서 20% 미만의 나무 외에는 탄소를 포집한 목재라고 할지라도 다 이미 다시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형태로 나무를 쓴다는 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12.4%가 바이오매스에 쓰이는데, 이게 뭐냐? 나무를, 작은 나무들이죠. 목재로 쓸 수 없으니까 나무를 다 분쇄를 해요. 갈아서 그거를 펠릿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요. 이렇게 태울 수 있는 형태. 난로에도 넣고 이런 펠릿의 형태로 만드는데, 이게 상당수가 어디로 가냐면 가정용에도 쓰지만 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섞어서 태우는 형태로 쓰여요. 자, 화력발전소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목재 펠릿이 바이오매스라는 형태로, 이렇게 목재 펠릿의 형태로 나무가 가공이 되어서 화력발전소로 들어가게 되면 이 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를 줄이고자 하는 에너지 정책과 맞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게 이 바이오매스로 목재를 쓰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무를 지키고 숲을 지키는 이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바뀌면 돼요. 그 지원금은 그럼 또 세금을 늘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세금을 쓰고 있잖아요. 산에 있는 나무를 베면 그 나무를 다시 심는 비용을 주고 있잖아요. 그 비용을 숲을 지키는 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80년대 후반 90년대에는 조림이 끝났기 때문에 그 숲을 지키면 돼요. 지키면 되고, 그 숲이 다 자라서 적어도 60년, 70년이 되었을 때 목재로서 사용을 하면, 그렇게 사용된 목재는 탄소를 공기적으로 날려보내지 않습니다. 포집하고 있는 상태로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값진 숲에 이 지원금을 쓰면 되는데, 지금은 계속 예전의 정책에 보조금의 형태로 쓰니까 탄소는 다 날아가고 필요하지도 않은 목재를 베게 되고, 필요한 목재는 성장을 못 시키는 형태의 정책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왜 그런가? 기업에 이게 마지막 문장이 너무 압축적인 표현이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라든가 전기를 쓰는 산업이나 전기를 만드는 발전시설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야 되는데,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반발을 하니까. 산업 부분이나 에너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탄소를 줄이자고 하는 반발을 꺾기가 힘드니 이 기업의 책임을 산에 돌리는 형태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산이 늙은 나무를 싹 베고, 사실은 30년, 40년은 나이 든 나무가 아니라 젊은 나무인데 그냥 우기는 거예요. 나이 든 나무를 베고 새로 젊은 나무를 엄청 심으면 그게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니까, 그러면 탄소량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 자, 이 숲의 나무를 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산사태가 나고 보기가 안 좋은 것에만
제한되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이 숲의 나무를 베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숲을 지키지 않는 형태의 정책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도 막을 수 없고, 건강한 숲을 지키는 것도 막을 수가 없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에요. 이 정책은 현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가졌던 정책이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에너지도 전환돼야 되고 탄소 배출량도 줄여야 되고 산업 구조가 변하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새로운 시대에 아직까지 근대화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이 산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